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들은요, 한국 노년층의 건강에 대한 다각적인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네. 꽤 두터만 통계 자료부터 정부 정책 보고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생활 지침서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이 자료들을 딱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뽑아보자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 속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간극입니다. 간극이요? 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2020년 기준으로 83.5세까지 늘어났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질병이나 부상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 그러니까 건강 수명은 73.1세에 그칩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어딘가 아픈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대화는 바로 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의 10년이라는 간극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 간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여기에 집중될 겁니다. 10년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네요. 그럼 그 간극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길어진 수명 뒤에 가려진 노년 건강의 민낯. 자료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던데요. 그렇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만성질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 있잖아요. 10명 중에 8분 이상, 정확히는 84%가 만성질환을 최소 한 가지 이상 앓고 계세요. 8분 이상이요? 네, 고혈압이 56.8%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당뇨병, 고지혈증이 따라오죠. 근데 여기서 더 신박한 건 이 질병들이 혼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세 가지 질병을 동시에 앓는 이른바 복합 이환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 54.9%에 달해요. 복합 이환자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도 먹고 당뇨 약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이런 상황이 아주 흔하다는 거군요. 단순히 약 가지수가 드러나는 걸 넘어서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 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몸이 좀 불편하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신체 기능 저하로 직결되거든요. 자료를 보면 60대 후반에는 한 95% 이상이 신체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하시지만 85세 이상 초고령층으로 가면 그 비율이 58%까지 뚝 떨어집니다. 와, 거의 절반 가까이네요. 네, 그 말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무서운 게 낙상이잖아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낙상 예방 지침서가 따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젊을 땐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르신들께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요. 건강 악화의 도미노를 일으키는 첫 번째 블록이 될 수 있습니다. 도미노의 시작이요? 네, 뼈가 부러지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활동량이 줄면서 근육은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결국엔 독립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죠. 이래서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몸이 마음대로 안 따라주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이 신체적인 문제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경고음이 정신건강 쪽에서 울리고 있더라고요. 네, 가장 충격적인 수치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노인 자살률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46.6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OECD 평균이 17.2명이니까요. 잠깐만요. 2.7배요? 거의 2.7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건 그냥 높다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비상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건 뭔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자료에서 그 배경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이 문제의 뿌리에는 노인 우울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노인 13.5%가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 어려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요. 아, 역시.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계층에서는 우울 증상 비율이 17.3%까지 치솟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그 고립감이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죠.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네요. 그리고 정신건강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수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노년기 불면증을 자연스러운 노화 형상으로 치부해선 절대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네, 이건 치료가 필요한 명백한 증상입니다.
밤새 끙끙 앓게 하는 신체적 통증 때문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여러 만성질환 때문에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울감이 잠 못 들게 하기도 하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특정 수면 장애가 원인일 수도 있죠. 그럼 무조건 수면제를 먹는 게 능사는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수면제에 의존하기 전에 반드시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약물적 치료요? 이게 뭐냐면요.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잠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졸릴 때만 잠자리에 눕고 만약 15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차라리 침실에서 나오는 거죠. 아, 나와서 조용한 활동은 하다가 다시 졸릴 때 들어가는 자극조절법 같은 것들이요. 잠자리를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뇌가 인식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마지막 퍼즐은 아마 치매일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관련 자료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네, 호주 모나시 대학교의 연구 결과인데요. 어떤 활동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 겁니다. 결과를 보면 일기나 편지를 쓰거나 십자말 풀이 같은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능동적인 활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9에서 11%나 낮아졌습니다. 9에서 11%요? 네, 그림 그리기나 뜨개질 같은 창의적인 활동도 한 7% 정도 위험을 낮췄고요. 여기서 핵심은 능동적이라는 단어 같네요. 그냥 멍하니 TV를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겠죠. 뇌를 계속 생각하고 집중하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 결과죠. 지금까지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듣다 보니 좀 암담한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성공적 노화, 영어로는 Successful Aging입니다. 아, 그거요. 자료를 보다가 정말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든 개념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공적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들기도 해요. 마치 노년기에도 뭔가 대단한 성취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성공적 노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개념을 잘 설명하는 심리학 모델 중에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최적화, SOC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 80대에도 왕성하게 연주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연주하는 곡의 가지수를 줄이고, 이게 선택이고요. 선택, 둘째, 그 곡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이게 최적화죠. 최적화. 그리고 셋째, 곡의 느린 부분 직전에 연주 속도를 더 늦춰서 뒤따라오는 빠른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들리게 하는 기법을 썼다. 이게 보상입니다. 와, 정말 현명하네요. 예전처럼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몇 가지에 집중하고 부족해진 부분은 다른 지혜로운 방법으로 보완한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성공적 노화의 전략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걸 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성공적 노화의 핵심입니다. 그런 개인의 지혜로운 노력을 사회가 뒷받침해주는 시스템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다른 말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이 등장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 철학은 아주 간단해요. 어르신들이 아프다고 해서 시설이나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평생 살아온 자신의 집과 동네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한다고 가정해보죠. 네. 예전 같으면 집에서 어떻게 돌봐야 할지 가족들이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하에서는 의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진료를 해주고 간호사가 와서 드레싱을 갈아주고 재활이 필요하면 물리치료서가 오고 식사 준비가 어려우면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와, 거동이 불편하면 이동 서비스까지 연계해주는 식입니다. 주거, 보건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마치 하나의 패키지처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광주 서구나 경기도 부천시 같은 곳에서 이런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보건과 복지를 연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실천 사항들을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크게 4가지 기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단연 움직임입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죠. 남성의 경우 댄스나 등산이, 여성의 경우는 등산이나 걷기가 노쇠를 예방하는 데 특히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댄스는 균형 감각을 키워서 낙상을 예방하고 등산이나 걷기는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이냐보다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 즐겁게요. 네, 운동을 의무가 아닌 놀이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영양입니다. 특히 잔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단백질을 엄청나게 강조하던데요.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육이 힘없이 빠져나가는 근감소증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하루 1g에서 1.2g 정도인데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60kg인 분이라면 매일 달걀 2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한 덩이 정도는 드셔야 하는 거죠. 사실 어르신들이 그 정도 양의 단백질을 매일 챙겨 드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입맛도 없고 치아가 안 좋아서 씹기도 힘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부드럽게 갈아서 죽이나 수프에 넣거나 콩을 갈아 만든 콩국물이나 두유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뼈 건강을 위한 칼슘 섭취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하나,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서 음식을 점점 짜게 먹게 되기 쉬운데요. 소금 대신 허브나 마늘, 양파 같은 향신료를 활용해서 음식의 풍미를 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약물 관리입니다. 아까 복합이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을 처방받다 보면 성분은 같은데 이름만 다른 약을 중복해서 먹게 되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같이 먹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단골 약국을 정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단골병원은 들어봤는데 단골 약국은 좀 생소하네요. 동네에 믿을 만한 약국을 하나 정해두고 모든 처방약을 그곳에서 조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약사 한 명이 내가 먹는 모든 약을 관리해 줄 수 있죠. 아, 가지고 불필요한 약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영양제는 지금 드시는 혈압약이랑 같이 드시면 안 좋아요. 같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음식과의 궁합도 조심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자몽 주스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네, 아주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몽 주스는 특정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의 혈중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서 부작용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금치나 녹즙에 많은 비타민 K는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 와파린의 효과를 떨어뜨리고요. 와, 복잡하네요. 네,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개인이 다 알 수는 없으니 단골 약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관계와 활동이군요. 이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서 치매 예방에 능동적인 취미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또 우울증 예방에도 사회적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동호회 활동 같은 걸 하는 분들이 혼자 지내는 분들보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훨씬 더 잘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흥미와 자발성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등산 동호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뜨개질이든 서예든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든 말이죠. 정확합니다. 내가 이걸 할 때 즐거운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될 때 그것이 바로 우울증과 치매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의 10년이라는 간극에서 시작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개인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건강한 노화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은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개인이 움직이고 잘 먹고 약을 관리하고 관계를 맺는 주체적인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나답게 활기차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인간관계의 목표가 바뀐다고 합니다. 네, 젊을 때처럼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인맥을 넓히기보다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소수의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친구의 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남아있는 관계의 질은 더 깊어지고 행복감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사회적인 위축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성공적인 노년의 인간관계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마음 깊이 통하는 몇몇과의 깊이 있는 관계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